여러분 반갑습니다. ERP 정보관리사 2022년 1월 인사 이론 2급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상용화 패키지에 의한 ERP 시스템 구축 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용화 패키지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ERP를 우리가 직접 만든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쉽게 말하면 우리 옷 같은 거 기성품 산다는 말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킨을 직접 튀길 수도 있지만 이거는 만들어진 치킨을 사온다는 뜻이에요. 완제품을 사올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ERP를 도입함에 있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물론 일선에서 실무자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지만 경영자들의 어떤 관심, 우리가 마치 가족들의 어떤 그 어머니 아버지의 관심이 있어야 자식들도 좀 더 잘 클 수 있는 거랑 같은 그런 격이에요. 회사에서 매출액을 올리고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경영 성과를 올리려면은 경영자가 관심을 갖는 것이 성공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기업 전원이 참여해야죠. 그렇죠. 이제 새롭게 우리가 ERP라는 걸 사다가 도입할 건데 모든 사람들이 어찌됐건 이제 이 프로그램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거니까 전원이 참여해서 ERP는 이런 모듈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구나, 운영 프로세스 절차는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성공적으로 ERP가 도입될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된다. 그렇죠. 당연하죠. 자, 우리가 괜히 명인, 장인 이런 사람들이 더 만든 작품들이 비싼 건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죠? 자, 4번, 우수하며 자사에 맞는 패키지 선정. 우리가 신발 같은 걸 살 때도 그래요. 왜 퓨마라는 브랜드가 있고 나이키, 아디다스, 필라, 라코스테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데 유달리 여러분들의 발 맞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ERP라는 것도 다양한 기업에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영림원, 더존, 독일의 SAP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회사들이 ERP를 만들었지만 이 중에서 우리 회사에 적합한 거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우리가 게임 같은 거를 할 때도 시간이 지나면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 또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키가 크고 하는 것처럼 이 ERP도 꾸준히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고 매년 이 회계 모듈 같은 경우 이제 세율이 달라진다든지 인사내에서도 사회보험 같은 걸 적용할 때 적용 요율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최신화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훈련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의 최소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맞춤화라고 해서 ERP 모듈 내 기능들을 우리 회사에 맞게 조금씩 변형 내지 가공하는 걸 말하는데, 이거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다른 기업과 서로 ERP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상대체 기업에서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 건가? 또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 너무 우리 기업의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은 자칫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BPR. 자, 이것은 우리가 업무 재설계라고 하는데 기업의 업무를 새롭게 근본적으로 갈아엎는 것을 우리가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한 완전한 기업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의 선행 또는 동시 진행. 그러니까 BPR을 먼저 하고 ERP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동시에 BPR과 ERP를 동시에 가든지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실패 요인도 좀 볼게요. 기능 및 자질 부족이죠. ERP 시스템을 좀 기능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도입했다든지, 또는 이거를 우리 직원들이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든지, 그쵸? 그런 것들이 1번, 2번 내용이고, 3번 기업의 관심 부족. 좋은 ERP를 잘 도입했음에도 기업 기존 직원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좀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하면은 성공적으로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다음에 IT 부서 중심의 프로젝트 진행. 결국에는 이게 물론 그 정보기술로 만든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시스템이지만 이거를 가지고 활용할 사람들은 인사부, 회계부, 생산부, 물류부, 자재부, 영업부 뭐 이런 일선의 직원들이 어찌됐건 이걸 도입해서 업무를 수행할 거기 때문에 IT 부서 중심으로 하다 보면 자칫 실제로 담겨야 될 그런 기능들이 빠질 수 있다든지 오히려 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업무 단위별로 추진하지 말라는 거죠. 왜? ERP라고 하는 것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잖아요. 기업 내 다양한 업무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건데 통합적으로 하는 건데 업무 단위별로 하면은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구태여 이러면은 ERP를 도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다음에 6번 현재 업무 방식 고수. 자, 현재 업무 방식을 새롭게 탈피해서 우리가 BPR을 선행하든 동시 진행하든 할 건데 현재 업무 방식대로 할 거면 뭐 하라는 거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단기간에 효과 위주로 구현. 이게 ERP를 도입한다고 갑자기 뭐 한 달 만에 뭐 반년 만에 기업의 어떤 매출 실적이 막 두드러지게 변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 이제 새롭게 기업 내 어떤 그 문화를 변화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단기간에 효과를 보려고 하면 오히려 실망감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프로젝트에서 최고 경영진 배제. 자, 이게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참 거기서 소외된다는 건 슬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ERP라는 것이 어쨌건 경영자의 관심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성공 요인에서. 그렇기 때문에 최고 경영진을 빼놓고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거. 자, 1번. 시스템 공급자와 기업 양쪽. 그러니까 이거를 공급하는 사람의 역량도 중요할 거고, 그렇죠? 기업, 이제 사용할 기업에서 이걸 배울 사람들을 우리가 TFT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능력도 필요할 거고, 양측의 역량이 다 뛰어나야 성공적으로 도입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 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는 자체 개발 인력 보유 여부. 자, 여기가 잘못됐어요. 자, 이 말이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뭐랑? 요 앞에 있는 문제랑요. 자, 상용화된 거. 남들이 만드는 것 갖다 쓸 건데 굳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가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BBQ 황금 올리브 시켜 먹을 건데 내가 집에서 황금 올리브를 잘 튀기는 능력이 중요하냐 이거죠.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린 잘 먹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상용화 패키지를 도입할 때 이 자체 개발 인력은 좌우하는 요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관련도가 떨어진다. 자, 3번 제품이 보유한 기능을 기업의 업무 환경에 얼마만큼 잘 적용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사용자 입장에서 ERP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반복적인 교육 훈련. 매년 새롭게 버전도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 요인이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요. 다음 중 ERP 도입 효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묻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럼 ERP의 도입 예상 효과를 좀 보겠습니다. 통합 업무 시스템 구축. 그렇죠. 우리가 ERP를 전사적 자원 관리, 기업 자원 통합 관리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기업 내 다양한 업무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ERP이기 때문에 ERP 도입을 통해서 우리가 통합 업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RP라고 하는 것이 발전 과정에서 보면 1960년대 MRP라고 하는 자재 소유량 관리에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이게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악성 재고가 쌓이니까. 그래서 얘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뭐 관리 주기 같은 것들을 이제 차트로 만들어서 관리하기 시작한 게 MRP의 시작인데, 자, 이 MRP가 발전해서 온 게 ERP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ERP를 통해서 우리는 재고 물류 비용을 감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개선, 수익성 개선,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성이 향상되고 매출이 증대됩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 자, 우리가 ERP 하면 BPR이라는 거, 업무 재설계라고 하는 거 같이 생각을 해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생산 계획의 소요 기간 단축. 그 다음에 리드 타임의 감소 나와 있는데,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부터 완성되는 그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제품을 우리가 생산하는 그 단계부터 완성되는 이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생산 리드 타임이라고 하고, 유통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구매한 품목을 발주한 그 시점부터 실제로 배달될 때까지 이 걸리는 시간을 주문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걸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좋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배달 요리 시켰을 때 짜장면이 빨리 배달 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ERP를 도입하면 이 리드 타임이 감소된다는 거. 그 다음에 9번 결산 작업의 단축.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는 각기 업무별로 다른 프로그램을 써서 결산 작업할 때도 오래 걸렸는데, ERP 하나만 씀으로써 모든 자료들이 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쉽게 말하면 모든 데이터들이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결산 작업을 할 때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가 절감, 그다음에 투명한 경영, 그다음에 표준화, 단순화, 코드화, 그다음에 사이클 타임의 단축. 자,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다음에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적 간격이에요. 중국집에서 주문을 받고 배달한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주문이 올 때까지 그 시간적 간격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제품을 한번 생산한 다음에 동일 제품을 그 다음에 생산할 때까지 그 주기를 생산 주기라 그래요. 업무 주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업무가 한번 수행되고 그 다음에 같은 업무가 다시 수행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품 납기 주기, 제품 개발 주기, 서비스 주기, 고장 주기 뭐 이런 것들이 사이클 타임에 해당하는데요. ERP를 도입하면 얘네들이 또 단축된다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최신 정보 기술을 도입했다는 거. 자, 뭐 좀 많은 내용이 설명됐는데, 자, 문제 볼까요? 1번. 불필요한 재고를 없애고 물류 비용 절감할 수 있다. 그렇죠. ERP 자체가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2번. 업무 정확도가 증대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단축된다. 그렇죠. 기존에 업무 프로세스를 우리가 ERP 도입을 통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그래요. 베스트 프랙티스, 우리말로 모범 경영이라고 하는데, ERP 내에서 그 모듈별로 이 수행되는 절차를 최적화해놨기 때문에 업무 프로세스가 단축된다는 효과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신속성. 그렇죠. 자, 뒤에는 정보 공유의 시간적 한계가 있다가 아니고 없어지는 거죠. 자,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가 구축되는데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업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렇죠. 필요 인력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더라. 자, 그래서 답은 3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봐요. 다음 ERP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경영정보 시스템이다. 그렇죠. 자, 2번 기능 최적화에서 전체 최적화를 목표로 한 시스템이다. 맞아요. 자, 3번 인사, 영업, 구매, 생산, 회계 등 기업의 업무가 통합된 시스템이다. 맞습니다. 4번 모든 사용자들은 사용 권한이 없어도 쉽게 기업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자, 우리가 아무한테나 진문 개방하나요? ERP 안에 기업 내 중요 데이터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아무런 권한 없이 접근할 수 있게 하면은 경쟁 기업이라든지 산업 스파이들이 와서 다 빼갈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네요. 자, 해설 내용 좀 보고 갈게요. ERP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선진의 업무 프로세스, 자, 영어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고요. 우리가 모범 경영이라고 하는데, 이 최적의 업무 절차를 기반으로 최신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설계된 고기능성, 그러니까 기능이 높다는 거죠. 좋은 기능을 가진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ERP라고 합니다. 자, 생산, 판매, 자재, 인사, 회계 등 이런 기업 내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체계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재구축해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신속한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도 할 수 있고요.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전사적, 전체 회사의 관점에서 보는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고객 정보, 상품 정보, 제품 개발 정보 등 이런 다양한 정보 자원까지 포괄해서 모든 자원의 흐름을 부서 단위가 아니에요.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부서 단위가 아닙니다. 이런 거 단위별 통합, 뭐 추진 이런 거 틀린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기업 전체의 흐름에서 최적 관리가 가능한 통합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ERP라고 한다. 요 ERP의 정의도 이제 기출문제 종종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요 권한 없이도 뭐 한다는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봐요. ERP를 구축할 때 설계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ERP를 구축하는 절차는 총 4단계입니다. 처음에 분석, 그 다음에 설계,
구축, 구현.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이렇게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각 단계별로 또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요소들도 기출문제에 자격증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선 1단계 분석 봐요. 자,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 문제의 특징이 뭔지 살펴보는 거, 분석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분석 단계의 핵심은 현황 파악이에요. 우리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고대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자, 처음에 뭔가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현황 파악,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성공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기업의 현 주소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좀 보세요. as is 파악.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팀 구성해서 TFT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새롭게 ERP를 도입함에 있어서 좀 미리 배워올 선행학습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TFT를 구성할 때는 우리가 최고의 엘리트 사원으로 구성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반기별로, 연별로 이 세부적으로 추진할 일정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현업 요구, 현재 우리 그 기업 내 업무에서 ERP 도입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스템의 문제 파악하고, 경영 전략 비전 도출, 주요 성공 요인 도출, 목표와 범위 설정, 시스템 설치, 교육, 이런 것들이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더라. 자, 2단계 설계가요. 자, 분석한 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설계도를 만드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림에서 이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ERP 프로젝트의 핵심인 개선된 프로세스, 즉 to be 프로세스, 현재 우리 기업을 as is 분석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했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싶다, 우리가 어떠한 기업 체질을 갖고 싶다는 식의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가 설계 단계예요. 그래서 to be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현재 우리 기업의 상태 as is와 to be 사이의 이 차이를 우리가 갭 분석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번 패키지 설치 및 파라미터 설정. 자, 파라미터라는 것은 매개 변수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ERP 내 기능들을 쉽게 변형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는 게 이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이 매개 변수를 조금씩만 바꿔도 기능을 조작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추가 개발 및 수정 보완 문제 논의, 5번 인터페이스 문제 논의, 그 다음에 6번 사용자 요구 대상의 선정,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데요. 커스터마이징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객 맞춤화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너무 많이 하면은 좀 자칫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 구축입니다. 앞선 분석 설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목표를 구축해서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듈 조합하라고 하는 것이 이 구축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변하고 싶은 모습에 맞게 모듈을 조합하는 과정이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베스킨라빈스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판매 전문 가게에 가서 먹고 싶은 맛 파인트는 세 가지 고르는 거잖아요. 세 가지를 고른다고 쳤을 때 내가 원하는 투비 프로세스는 아몬드 봉봉, 레인보우 샤베트, 엄마는 외계인이야. 그러면은 그 세 가지를 조합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자, 똑같아요. ERP 모듈이 인사, 회계, 물류 생산이 있다면 우리 회사의 그 자사에 맞는 모듈을 조합하는 과정이 이 모듈 조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한 모듈을 토대로 테스트 해보고요. 그 다음에 추가 개발할 거 있으면 개발하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연계 테스트, 출력물 제시, 이런 것들이 구축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구현입니다. 실제로 하기 앞서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죠.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하기 전에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하는 거, 또는 음식 우리가 내가기 전에 간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시험 가동, 그 다음에 데이터 전환, 그 다음에 시스템 평가, 이런 것들이 마지막 구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ERP 구축 절차는 총 4단계라는 거, 분석, 설계, 구축, 구현인데 각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활동들도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ERP를 구축할 때 설계 단계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죄송합니다. 자, 투비 프로세스 도출 맞아요. 그 다음에 갭 분석 맞고요. 인터페이스 문제 논의, 이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TFT 구성. 자, 이거는 어느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TFT 구성은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분석 단계에서 프로젝트 팀 TFT를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봅니다. 다음 중 최근 인적 자원 관리의 변화가 아닌 것은 자, 내용 해설 좀 보고 갈까요? 자, 인적 자원 관리 변화. 기존에는 연공주의, 쉽게 말씀드리면은 좀 장유 유서라고 할까요? 어른을 좀 더 섬기는 거죠. 오래 일하신 분, 근속년 수가 긴 분들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어떤 그 기업 문화에서 성과주의로 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처럼 이렇게 근속연수의 근거에서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젊어도 역량이 뛰어나 그런 사람들에게 더 뭐랄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중요한 직책을 맡긴다든지 이런 것들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획일적인 보상 무조건 뭐 돈 사실 뭐 돈이 좋긴 좋습니다만 자 획일적인 보상에서 능력과 성과주의의 보상으로 변화한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의 좀 이 차원이 다각화됐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수평적으로 변했죠. 상호 독립이 아니고 자 자연스럽게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방적인 통보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으로의 변화. 옛날 같은 경우 이제 직장 상사가 뭐뭐 해! 뭐 김사원 남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강압적이고 좀 뭐랄까요 수직적이고 경직적이고 이런 문화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고 노사 측에 또는 뭐 상사와 부하 간에 의사소통이 많이 늘어나고 면담이 늘어나서 뭐 임금 협상을 할 때도 좀 더 민주적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요 미래지향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도 변화하고 있다는 거 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상호 독립적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로 간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조직 체계도 우리가 뭐 옛날 같은 기능식 조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게 체계가 이게 막 직급에 따라 딱딱 넣어진 게 아니고 뭐 팀제라고 해서 뭐 팀장과 팀원, 뭐 네트워크 조직 이런 식으로 좀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6번 볼까요? 직무기술서에 포함될 주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선 여러분들 직무기술서라는 것도 있고 직무명세서라는 것도 있는데요. 얘네들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는데 직무분석을 하면 우리가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직무기술서라는 거는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수행,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과 관련된 과업, 태스크, 그러니까 작업활동과 직무활동을 이게 어떤 양식에다가 정리해 놓은 보고서를 말해요. 그래서 직무 확인, 직무 개요, 직무 내용, 직무 요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직무 확인은 직무에 대한 기본 사항이죠. 아, 이 직무는 무엇을 하는 일이다. 그다음에 직무 개요는 그래서 이 직무의 주요 기능과 활동. 그다음에 직무 내용은 이 직무들이 이제 구성된 요소들을 다 과업 단위로 쪼갠 거. 그래서 상세하게 묘사해 놓은 게 직무 내용이고 직무 요건은 이 일을 하기 위해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자, 직무 명세서는 직무 요건만 따로 떼어가지고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 인적 특성, 인적 요건 이런 것들을 중점을 한다는 거. 자, 요 단어가 나오면은 바로 뭐다? 직무 명세서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세요. 얘네들이 비슷한 면이 있지만 직무 명세서는 뭐다? 이 인적 특성,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를 물어보는 게 직무명세서예요. 그래서 직무 명칭, 교육, 이 일을 하기 위해 어떤 육체적인 특성,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재 창고에서 일할 사람들은 좀 이렇게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작업을 하기 수월할 거 아니에요. 이런 특성, 건강, 지적 능력, 과거 직무 경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게 직무 명세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직무 명세서는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의 특징을 정리한 게 직무 명세서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직무 기술서에 대한 내용 중에 요 세 가지는 맞는데 마지막 인적 요건 얘는 뭐에 대한 거예요? 직무 명세서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보기 볼게요. 기업 내에서 각각의 직무가 차지하는 자, 상대적 가치. 이 직무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가치. 우리 회사 내에서 여러 A, B, C 직무가 있지만 이 일이 다른 부서의 직무에 비해 가지는 가치를 결정하는 거래요. 결정할 거래. 자, 우리가 이 성적을 결정하기 위해서 뭐를 봐요? 평가를 하잖아요. 자, 각각의 직무가 지니는 중요도, 업무 수행 상의 곤란도,
복잡도, 책임도 등을 평가하는 과정이래요. 자, 직무 분석부터 한번 볼게요. 직무 분석은 이 특정 직무의 내용, 성질을 밝히는 과정이에요. 구체화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식적인 개요. 자, 우리 예산에 예를 들어서 뭐 회계관리 업무라고 하는 이 직무를 함에 있어서 뭐뭐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직무 분석이고요. 직무 평가는 기업 내에 보면은 부서별로 각각의 직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직무가 가지는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각각의 직무가 가지는 중요도, 업무 수행상의 곤란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과정이래요. 자, 3번 직무 설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또 개인의 욕구도 만족돼요. 우리가 그 매슬로우의 욕구 5단 개설, 욕구단 개설, 욕구 위계 이론 뭐 다양해요. 불리는 명칭이. 보면은 왜 생리적 욕구, 그다음에 뭐 안전의 욕구, 뭐 사회적 소속의 욕구, 뭐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이런 욕구들이 좀 만족될 수 있도록 직무의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는 과정을 직무 설계라고 해요. 우리가 너무 같은 일, 너무 단순한 일만 하면 사람이 이 어떤 그 개인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거든요. 자, 고차원적인 어떤 욕구를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일을 좀 이렇게 적절하게 난이도를 조합해서 섞는 과정을 직무 설계라고 하고요. 직무 배치는 직무의 개개인의 능력, 소질과 적성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치 과정을 직무 배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로 돌아와서 보기에 보시면은 직무가 가지는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거래요. 상대적인 거야. 왜냐면 나한테 쉬운 일이 누구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 거고 누군가한테 어려운 일이 나한테 이게 다 각자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누군가는 뭐 수학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수학을 싫어하고 이렇게 기호가 있고 어떤 성적의 편차가 있는 것처럼 직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직무가 가지는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무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직무 설계에서 집단 수준의 접근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지금 7번 문제에서 직무 설계라고 하는 거 봤어요. 과업 요소들을 이제 적절하게 섞는 것, 일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을 직무 설계라고 했는데 이게 접근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자, 개인 수준의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고 집단 수준의 접근 방법이 있는데 개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종업원들, 조직 구성원들에게 각각의 수준에 맞춰서 이 직무를 설계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직무 순환은 서로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올해는 회계 업무 했다가 내년엔 인사 업무 했다가 그 다음 년도에 마케팅 업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직무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 교대 방식을 말하고요. 직무 확대는 과업의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서 단순하게 한 가지 요소만 하던 것을 갖다가 몇 개 작업 요소로 묶어서 동시에 좀 하도록 해서 계속해서 같은 일만 하는 데서 오는 그런 어떤 그 단조로움을 제거하는 방식인데 얘는 단순히 그냥 비슷한 그 레벨의 어떤 일을 늘린 거기 때문에 단순한 수평적 확대고요. 직무 충실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직무만 크게 하는 게 아니고 내용 자체를 좀 더 고도화시키고 더 복잡한 업무를 줘가지고 책임과 권한을 늘리게 해서 내가 우리 조직 내에서 인정받았으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하는구나. 좀 보람, 성취욕, 도전성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방식이 직무 충실하고요. 직무 특성 이론은 직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 중요 심리 상태를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및 작업 성과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게 결국에는 종업원이 얼마나 내가 앞으로 커나가고 싶은가 이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직무 전문화는 전체적인 이 과업을 잘게 쪼개서 하도록 하는 게 직무 전문화고요. 한 가지 일만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달인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직무 교차. 수평적인 직무 확대 형태로 반드시 직무의 일부분을 다른 작업자와 같이 할 수 있게. 우리가 왜 좀 정말 혼자 하면 위험한 업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작업자와 뭐 공동으로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직무 교차라 그래요. 크로스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압축 근무 시간제. 일주일에 우리가 5일을 하루에 8시간씩 5일 근무하면은 8, 5, 40이잖아요. 이거를 줄여주는 거죠. 4일 40시간. 그럼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뭐 금일에 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변형 근무 시간제. 하루 8시간을 지키되
당신이 언제 오든 언제 퇴근하든 그것은 당신이 선택하시오 하는 게 변형 근무 시간제고요. 근무 시간 자유 선택제는 정해진 근무 시간을 종업원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수준의 접근 방법은 작업팀과 자율적 작업 집단해서 직무의 수평적인 면 그리고 수직적인 면을 각각 집단 수준에 적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팀 접근법은 직무 담당자의 설계와 다르게 이 직무에 대한 책임을 연대 책임을 시키는 거예요. 팀 전체한테 전체가 다 책임져라. 자, 그 다음에 분임조는 우리가 뭐 품질 관리 같은 거에 나와서 QC라고 해서 퀄리티 컨트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QC. 품질 관리 분임조. 그래서 직무의 수직적 측면을 강화해서 구성원의 직무 만족과 성과를 강화하는 방법을 분임조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집단 수준의 접근 방법이 아닌 거 볼게요. 자, 작업팀과 자율 작업 집단 나왔고요. 직무 교차. 자, 이거네요. 자, 직무 교차는 아까 개인 수준의 접근 방법이었죠. 자, 그다음에 3번 팀 접근법, 4번 분임조.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9번 봅니다. 다음 인적 자원의 예측 방법 중 공급 예측 방법에 적절한 것은, 자, 우리가 인적 자원 사람이 이제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또 이제 이 공급 시장에 공급도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걸 우리가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자, 우리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게 수요 예측이고 그다음에 공급 시장에 공급하는 걸 예측하는 걸 공급 예측이라고 하는데 우선 수요 예측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1번 수리적 방법. 이거는 수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정교한 데이터에 의거해서 이제 몇 명 필요한가를 예상해 보는 건데요. 자, 생산성 비율. 일정 기간 동안 직접적으로 노동 인력이 만든 제품의 평균 수량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에버리지를 잡아보니까 평균을 우리 직원들이 보통 500개를 1시간에 만든다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5000개를 만들려면 10명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기간 대비 제품 개수를 이게 측정해서 몇 개 필요하겠구나. 생산성에 이거를 이제 퍼센테이지로 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추세 분석. 인적 자원의 수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어떤 변수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 변수와 인적 자원 수요 간의 관계가 과거에 어떻게 이게 전개되었나 좀 살펴보는 게 추세 분석이죠. 자,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 반드시 뭐 우리 회사의 어떤 그 기업 매출액이 뭐 200% 뛴다, 300% 뛴다.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특수한 그 날 기념일이 우리 회사의 인적 자원에 좀 많이 단기 인력이 필요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 수요와 관계를 가진 변수 하나를 잘 찾아가지고 예측하는 방법인데 주로 단기적인 어떤 예측에 적합하고요. 회귀 분석은 조직의 인적 자원 수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뭐 산업 구조의 변화, 뭐 계절적인 변화, 정치적 변화, 뭐 이런 요인들의 영향력을 계산해 가지고 미래에 앞으로 몇 명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살펴보는 건데 얘는 이제 데이터가 몇 년치에 걸친 게 좀 누적되어 있어야 되고 서로 관련이 진짜 있어야만 어떤 예측이 가능하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판단적 기법은요. 전문가 예측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문가의 어떤 식견, 노하우, 촉 이런 거에 입각해서 인적 자원의 수요를 예측하는 건데 자, 자신의 경험이나 직관, 판단 이런 데 의존하는 방법이 전문가 예측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게 할 필요 없이 이메일이라든지 어떤 뭐 서면 우편에 의한 방법에 활용해서 문제들을 이제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계속 어떤 그 최저간을 찾아가는 과정을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고요. 자, 명목 집단 기법은 이제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요. 한데 어떤 그 회의장에 모아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의견들을 이제 한 장의 종이에 기록하게 한 다음에 이거를 싹 큰 종이에 표시해가지고 서로 생각을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명목 집단법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적 자원 공급 예측 방법은 뭐가 있느냐? 내부적 공급 예측은 기능 목록이란 거 좀 볼게요. 비관리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능력을 조사해서 결과를 요약해 놓은 거를 기능 목록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직 내 현 인력들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기능과 그 양의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거, 실무진들의 능력을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코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부서를 바꾼다든지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당자들의 직무를 다른 걸 언제 옮길 것인가 그 이동 확률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대체도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 특정 직무가 뭐 이직, 퇴직, 뭐 사망 이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공석이 됐을 경우에 누가 이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가를 정리해 놓은 표가 대체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적 공급 예측은 내부적인 공급 예측을 예상해 본 다음에 외부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인력의 규모를 예측하는데, 이것은 뭐 인구 구조, 경제 활동 인구, 뭐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공급 예측 방법 물어봤어요. 자, 추세 분석법 수요 예측 방법이었고요. 전문가 예측법. 자, 이것도 수요 예측 방법이었고, 자, 대체도. 자, 이거네요, 답. 대체도법이 있고요. 자, 4번 델파 이법도 아까 수요 예측 중에 판단적 또는 정성적 기법에 해당했다는 거.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중 직장 외 훈련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가 교육 훈련 방법 중에 직장 내 훈련, on the job training이라는 게 있고 직장 외 훈련, off the job training이 있는데, 직장 내 훈련은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를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식당에서 사장님한테 일하면서 배우는 게 직장 내 훈련입니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직무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방식이고요. 이것의 장점은 교육생의 수준에 맞게 실무에 밀착된 교육하는 거죠. 알바를 하는 것 자체가 일을 배우는 과정이고, 내가 일머리가 뛰어나면은 뭐 바로바로 그 다음 단계 해야 될 일들을 빠르게 습득하고 가르쳐 줄 거고요. 자,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잘 하는지 이제 눈에 띄게 볼 수 있으므로 구성원의 동기유발이 가능하고요. 상사와 동료 간의 이해와 협동 정신을 강화한다. 서로 얘기하면서 야, 너는 원래 어디 사니? 너 왜 이 일하니? 이런 대화도 하면서 서로 알아갈 수도 있을 거고요. 자, 낮은 비용으로 가능하죠. 별도로 뭐 교육 월급은 주지만 뭐 교육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에 교육 훈련과 일을 병행함으로 생산의 차질이 적다. 자, 단점은 우수한 상관이 반드시 우수한 교관은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이 일은 진짜 잘하시는데 참 이 언변이 좀 이렇게 능수능란하지 못해서 이 일을 좀 잘 가르쳐주지 못하세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일과 훈련 모두 소홀히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밀착형으로 한 명씩 하다 보니까 좀 한꺼번에 하기가 쉽지 않고, 교육 훈련의 내용과 수준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통일시키기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 전달에 한계가 있고, 예정된 대로 하기가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직장 외 훈련. 이것은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떨어져서 수련원 가는 거, 수련회 가는 거랑 똑같아요. 일단 직무로부터 떼가지고 교육 어디 뭐 교육받는 전문 기관으로 보내는 게 직장 외 훈련인데요. 얘는 이제 집단으로 많은 교육생들한테 정해진 교육 일정대로 할 수 있고, 이 교육 전문가, 교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연수원이나 훈련원들을 이제 주로 이용하고, 교육생들은 이제 훈련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단점으로는 이 내용이 반드시 현장에 바로 활용하기가 또 쉽진 않다는 거. 그다음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줄어드는 거죠. 왜? 이걸 받기 위해서 저 외부로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까요? 직장 외, 오프 더 잡 트레이닝의 장점. 교육 방법의 개선이 용이하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틀린 내용이잖아요, 이거. 자, 이거는 왜? 자, 교육 매뉴얼이 다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방법의 개선이 용이한 건 이제 직장 내 훈련에 대한 거고요. 자, 2번. 일과 교육의 병행이 가능하다. 이것도 직장 내 훈련이고. 그다음에 직장 실정에 맞는 교육도 직장 내니까요. 자, 4번이 답이네요. 훈련에만 집중 가능한. 그렇죠. 오로지 훈련만. 왜? 별도의 연수원이나 훈련원 같은 데로 애를 보내서 그 훈련에만 집중하게 하니까 답은 4번이 되겠다 하는 거. 자,